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금 매매 계약금 계약가입니다. 계약금 계약 페이지가 158페이지. 자, 계약금 계약 매매에서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 이 두 개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을 매수인이 갑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 5천만 원 겁니다. 매매 대금이 5억이면 보통 우리가 10% 정도 걸죠. 계약금은 실제 갑한테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 아닌 요물 계약.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니까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매매가 없으면 계약금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거 합쳐서 10번 나왔어요. 10번. 이놈도 잘 나와요. 종된 계약. 물론 정답 지문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지문도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자, 주인, 종 항상 부종성. 따라서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죽어야 돼. 매매가 주된 매매 계약이 혹시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가요. 효력을 잃는다. 그래, 부종성. 그다음 5월 1일 날 계약서 썼어요. 5월 1일 날. 그럼 계약금은 꼭 그날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금은 아무 때나 나중이라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동시할 필요는 없다. 꼭 동시할 필요. 나중에 걸어도 돼요. 이게 서술 파트죠. 자, 갑니다. 계약금이란 매매 계약에 부수에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꼭 돈에 하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계 풀어도 돼요. 반지 풀어도 돼요. 뭐 나온 적은 없어요. 유가물은. 2번, 3번이 별 3개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붙어서 행해지는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성질 2개 잘 나와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기억지문이 나타나는 거죠.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계약금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부종성. 기억도 별 3개죠. 자, 4번. 계약금은 전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걸기로 했으면 5천만 원 전부 들어와야지. 만약 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기억. 시험 기억이 나와요. 4번도 나왔고 기억이 더 중요하죠. 별 3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1,000만 원만 지급받았어요. 자, 봐봐요. 이거 설명 한번 들어봐요. 대본 발레니까. 원래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을이 그래요. 갑, 내가 지금 5천이 없어. 내가 오늘 일단 일부 1,000만 원 주고 내가 일주일 안에 남은 4천 줄게. 이렇게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다. 자, 일주일 안에 남은 4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이 그 다음날 계약금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이행착수 전이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있거든요. 자, 1,000만 원 받은 2배, 2천만 원 주면서 갑이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계약금 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일부 받은 금액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 없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의 동그라미.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구나. 아, 이 대법원 판례구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실제 을로부터 받은 그 일부 금액의 2배, 즉 1,000만 원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금이 전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 받은 경우 이 판례 그대로 나요. 일부 금액의 100,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금 해지에 기준되는 금액은 원래 주기로 했던 5천만 원 약정 계약금이다. 뭐 그런 판례 문구도 있어요. 그건 나온 적은 없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일부 받은 경우 그 일부에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주기로 했던 5천에 2배. 1억을 주면 모를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5천이 안 들어오는데 뭐 1억을 줘.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 안 된다는 얘기. 일부 2배는 안 된다. 자, 5번도 별 3개 있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걸어도 된다. 자, 우리 매매 마지막 동네 환매트 계약 있죠? 환매트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 그 2개를 같이 하셔야 돼. 안 헷갈리게. 자, 7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성질이 있다. 즉, 계약금이 걸려 있다는 것은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계약의 증거로서 작동된다. 그 말이에요. 증약금. 흘러간 시로 나오죠. 자, 그럼 계약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약금이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 자, 이제 봐봐요. 해약금.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매수인 을이 갑한테 계약금 주기로 또 5천만 원을 쏩니다. 5천만 원 계약금이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이 매매 계약을 마음 바뀌면 괜히 샀어, 괜히 팔았어, 아파트값 오르는데 그러면 쪽내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계약 해제는 함부로 못해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또는 약정한 이민 안 가게 되면 약정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합의가 됐거나 합의 해제 이런 식으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가장 중요. 약속한 해제 사유 발생, 약정 해제 또는 우리가 배웠던 합의하에 쪽낼 수가 있죠. 그런데 계약금을 걸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서로. 대신 손해는 봐야지. 계약금 손해 보면서 쪽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 매매 계약을 괜히 산 것 같아.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 가, 너 먹어. 나 해지할 거야.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지하고 싶으면 수령자는 받은 수령자는 2배 배액 1억 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금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해약금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왼쪽 법조문이 해약금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해제 해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 이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특별히 특약이 없어도 이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6번 나왔어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6번 내내 흘러갔어. 장난친 적이 없어요. 즉 정답 지문 아니란 얘기지. 그냥 먹으면 돼. 그렇지 하고 다음 지문 가면 돼요. 자, 그런데 계약금 해제할 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요. 서로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해요. 이행착수 전. 서로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떤 이행에 착수 들어오기 전에만. 그럼 이행착수가 뭐냐? 대표가 중도금 지급이에요. 계약하고 첫 이행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주는 거 있죠. 왜냐? 갑은 중도금이 먼저고 나중에 소유권 주니까. 결국 보통 매매 계약에서 이행착수는 99.9%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이게 뜨면 해지할 수 없고 지문 속에 중도금 지급이 없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행착수로 볼 수 없는 거 대본 판례 3개. 갑이든 을이든 이행에 준비를 했다. 이행 준비 늦게 해야 돼. 아직 착수 들어오기 전이죠. 그래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준비만 한 경우에 착수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서로 포기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왔어요. 자, 이 허가가 나와도 해지할 수 있어요. 왜?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매매는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그래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 다음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안이에요. 매수인이 돈 안 주니까 매도인이 소송 제기했어. 그럴 때 그 후 서로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소송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돈 안 주니까 소송 제기했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는 대표 3개. 자, 여기까지. 오른쪽 1번.
매매 당사자 일방 왼쪽 법 조문이에요. 어느 한쪽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이게 요물계약이죠. 교부하기로 약정이 아니죠. 실제 교부한 때. 그래서 계약금 계약금을 교부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여기서 나와요. 교부했다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이게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상환 2배 주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자, 2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별 3개. 그래서 이 법 조문 때문에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계약금 해지 요건 1번부터 끝까지 3번 기억까지 다 별 3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다 별 3개. 계약금 계약은 여기서 나와요. 1번. 매도인이 왼쪽 놈이죠. 매도인 갑이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금 2배 1억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해야 돼요. 이행 제공해라 1억 주면서. 그런데 매수인이 안 받아. 안 돼. 계약금 해지 안 돼. 나 안 받을 거야. 1억 안 받을 거야. 수령하지 않습니다. 애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가서 이 1억을 매도인 값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법원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아주 잘 나와요. 2번. 이행착수 전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점 이행착수 전에만. 자, 기억. 따라서 2번째. 단순히 이행 준비만 했다. 이행 준비. 키워드 잡고 소수로 가는 거예요. 이행 준비. 착수 아니죠. 따라서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예요. 니은. 토지거래가구역 내 매매죠. 자, 계약금 걸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 허가가 나왔어.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로 가요.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주어가 매도인 나오면 2배 나올 거고 주어가 매수인 나오면 폭이 나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중간 안 봐도 돼요. 디귿. 매도인 갑이 오른쪽 놈 매수인 을에게 이행 최고 돈 달라고 했겠죠. 안 줘. 그러니까 대금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오른쪽 놈 매수인은 소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중도금 줬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소송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이행준비 동그라미 이 3개는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야. 이 3개 지문의 공통점. 중도금 지급.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면 중도금 안 들어온 거야. 중도금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자, 3번 왕별입니다. 이게 6번이가 나왔어요. 매도인이 왼쪽 놈 갑이 이행에 전혀 착수 안 했어. 자,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후에 해지하고 싶은 거야. 상대방이 안 해서. 안 됩니다. 왜? 중도금 지급 끝났어.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소수로 가요. 해지할 수 없다 동그라미 6번 나왔죠. 그래서 넘버 2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해지할 수 없다. 자, 기억.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고 매도인은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없다. 자, 중도금 지급 들어왔죠? 그러면 소수로 정해져 있어.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들어오면 절대 해지 못합니다. 자, 이 판례 한번 볼게요. 갑이 5억에 팔았죠. 이 사건이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실무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 자,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 계약금 받았어. 근데 계약서 쓴 5월 1일 날. 그 후 일주일 지나자마자 아파트 값이 팍 뛰어버려요. 자, 막말로 2배 뛰었다고 해봐. 10억으로. 과장이에요. 계약 쓰고 오자마자 다음날부터 뭐 신도시 개발된대. 그래가지고 한 1억 뛰었다고 해봐. 예로 10억이라고 제가 했을 뿐이야. 그러면 매도인은 아유 뭐야 자고 나니까 1억 오르고 그 다음날 또 1억 오르고 5억에 계약서 쓰고 왔는데 아이고 팔기 싫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그래 5천만 원 벌어가면서 1억 주고 계약금 해지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 을도 뉴스 보니까 자기가 산 아파트가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값이 막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을은 생각을 하죠. 아, 매도인 갑이 계약금 해지할 것 같다. 중도금 날짜가 6월 1일이었어. 아직 날짜가 한 달이 남았죠. 을이 5월 3일 날, 5월 5일 날 할게요. 며칠, 일주일 후 쏘아버렸어. 중도금을. 중도금 2억을 바로 쏘아버렸어. 그러니까 갑이 땡동땡동 입금이 된 거야. 보니까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 날짜가 한창 남아있고 자기는 계약금 해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도금이 들어온 거야. 바로 전화했죠. 야, 을, 너 임마 중도금 날짜가 아직도 한 달 남았는데 뭔 벌써 중도금이야. 나 계약금 해지하려고 하는데 너 중도금 이거 무효야. 날짜 전에 있으니까. 나 계약금 해지할 거야. 그래서 1억 주고 해지한 사건이에요. 소송이 붙었지. 자, 과연 여기서 쟁점 이거예요.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준 게 유효냐? 그거예요. 만약 날짜 전에 준 중도금이 유효면 중도금 들어왔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날짜 전에 준 건 안 됩니다. 갑 말대로. 그러면 해지가 가능한 거야. 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날짜, 잔금 7월 1일. 잔금 날짜 한 달 후, 두 달 후죠. 이거 기한의 이익이죠. 포기할 수 있어. 따라서 잔금까지 다 주든 먼저 주든 그동안에 이자 포기한 거지.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 날짜 전에 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유효야, 유효. 그러니까 중도금 들어왔죠. 중도금 들어왔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해제가. 그 사건이야. 그래서 첫 번째 줄,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이 이행기가 중도금 날짜예요.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당연한 거야.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들어왔어. 중도금이 지급, 이 5글자가 떴죠. 그러면 매도인은 2배 주면서 해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가요. 중도금이 들어왔다.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는 순간 소수로는 결정돼 있다. 이제는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해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 위에 준비, 허가, 소송 이런 말만 있고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꽉 잡으면 돼요. 자, 이게 요건 파트고 이제 효과 파트. 자,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무슨 말이냐? 원래 해제하면 소급무효 받은 거 돌려주세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언제 해요? 서로 이행착수 전에만 해.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해요. 왜? 이행착수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두 번째, 계약금 해제에 들어왔어요. 을이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대방의 계약금 해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 인마 채무불이행이야.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한테 이 해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이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왕비례예요. 2번은. 넘버 1이에요. 계약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2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애우지 마시고, 물론 애워야 되지만 이해하란 얘기야.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제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야.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를 않아요. 똑같아. 합의해제, 약정해제. 걔들 채무불이행 없어. 그러니까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해제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면 쉬워, 외워지는 게. 자, 3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부 규정은 임미규정. 따라서 계약금 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계약금 걸었어도 서로 계약금 해지하기 없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죠. 계약금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 먹힙니다. 특약 유효, 배제 특약 유효, 임의규정이니까. 따라서 기억 같이 나와요.
갑과 을이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특약 약정을 걸었다면 계약금 해제하기 없기로 했죠? 그러면 이 특약이 먹히니까 서로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질문인 얘기죠. 자, 4번은 뭐냐?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자, 계약금 걸어놨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금 날리면서 해제할 수 있죠? 자,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정 해제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계약금 계약에서 마지막이 위약금 특약이죠. 자, 위약금 이거 설명 들어봐요. 해약금 기능하고 위약금 기능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자, 잘 이해해 봐야 돼요. 을이 계약금을 걸어요. 5천만 원 걸었어. 계약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갑, 을 서로 약속해요. 우리 네가 계약 위반하면 또는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즉 갑 네가 소유권 안 주거나 내가 매매 대금을 안 주면 즉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을 위약이에요. 계약 위반 위자예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이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주기 이거예요. 즉 너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내가 뺏는 거야. 이게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했을 때, 계약 위반했을 때 상대방한테 뺏기는 특약을 말해요. 즉 만약 을이 매매대금을 안 줘서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 위반하면 갑이 5천만 원 먹는 거고, 만약 갑이 등기를 못 줘서 채무 불이행하면 2배 1억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하면 상대방한테 계약금 뺏어오기. 왜? 손해배상조로. 채무 불이행하면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만 실제 현실에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없어요. 왜? 입증을 못해. 그 다음에 몇 달 사이에 시가가 확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손해배상 쪽으로 뺏는 거야. 계약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자, 어느 한 놈이 채무 불이행하면 만약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2배 주기, 나한테 1억 주기. 매수인 네가 채무 불이행하면 네가 준 계약금 5천만 원은 너 포기하는 거야. 즉 갑이 내가 뺏는 거야. 교부자는 포기약으로 약정을 했죠. 그래서 잘못한 놈, 계약 위반한 놈은 계약금 상당액을 상대방한테 뺏기는 거예요. 받은 놈은 2배 줘서 지 5천만 원 뺏겨야 되고, 계약금 건 놈은 상대방이 먹기로 한 특약. 이해됐죠?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에요. 자,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했어. 소유권 안 줬어. 또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줬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항상 법정 해제를 먼저 해요. 먼저 해제하고,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너 채무 불이행, 잔금 채무 불이행, 계약 해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5천만 원 제가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약금 특약을 걸었을 때야. 그런데 계약할 때 위약금 특약을 만약 안 걸어놨다. 그러면 을이 잔금을 안 줘도 해지하고 계약금 뺏을 수 있다 없다? 못 뺏어요. 돌려줘야 돼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상대방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채무불이행 상대방 계약 위반해서 뺏으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걸어놔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 법조문은 해약금만 있지 위약금 법조문이 없어요. 이건 우리 현실에서 만들어낸 작동이에요. 계약금의 기능.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특약을 걸어놔야지. 이게 해약금 기능하고 위약금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야.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 힘은 특약 안 해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어. 하지만 계약금을 채무불이행한 상대방부터 갑이 뺏어버리려면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 상대방부터 계약금 당연 뺏을 수는 없다. 당연 귀속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해서 배상받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손해배상조로 맞는 거예요. 자, 위약금 동그라미 1번 위약금의 개념이에요. 당사자 어느 한쪽 규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너
채무 불이행하면 내가 먹는 거야 그거죠. 수령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2배 상환하기로 약속. 교부자, 매수인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한테 준 지계약금 포기하기로 하는 약속.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이렇게 특약을 걸어놔야 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이런 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은 성질이 있다면 맞는 지문. 자, 2번이 별 3개죠. 자, 이와 같이 위약금 특약을 걸어놔야지 매수인 을이 채무불이행해서 매도인이 이 계약을 법정 해제하고 이 계약금 5천만을 뺏고 싶은데 아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네. 동그라미.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이 계약금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상대방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뺏을 수가 없고 계약금 5천은 을한테 돌려주고 실제 지혜한테 발생한 손해만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 위약금 기능이에요. 결국 계약금은 계약 증거로서 작동하죠. 증약금. 매매계약을 계약금 손해보면서 날릴 수 있죠. 해약금. 채무불이행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뺏는 거죠. 위약금. 이 3가지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아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달달달 하시면 돼요. 자, 작년에 계약금 계약이 안 나왔어. 그죠? 그럼 올해 나온다는 얘기요. 10년에 7번 나와요. 3번 쉬어요. 3번. 그러면 올해 이제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짜리. 반드시 해요. 얼마 좋아. 오른쪽 반 페이지가 한 문제짜리예요. 물권법은 4장 8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 계약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계약법이. 이것만 죽으라고 해. 제발 계약법 좀 열심히 해. 투자 대비 성과가 커요. 양에 비해서 작잖아. 한 문제. 자, 매매계약 비용보다 안 중요하죠. 1번. 매매 계약할 때 혹시 비용이 발생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비용 몇십만 원 발생했다. 또 감정이나 토지 측량 비용이 발생했다.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특약이 따를 거고 특약이 없다면 서로 절반씩 부담해라.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균분 부담한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뭐 자주는 안 나와요. 매매 효력가입니다. 매도인의 의무, 오른쪽 매수인의 의무. 여기도 별로 안 중요하죠. 바로바로 팍팍 가야 돼. 이제 담보책으로 빨리빨리. 자, 먼저 매도인의 의무. 재산권 주고 매수인 오른쪽은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여기서 하나 볼 것은 타인권리 매매죠. 동그라미 3번 별 3개.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인데 자, 꼭 매도인 소일 필요는 없어요. 갑이 을한테 을 현재 이거 내 거 아니거든. 나 쟤한테 다 얘기됐어.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3번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우리 총칙에서도 했죠. 채권행위 거기에서 의무부담행위니까. 그래서 기억.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 갑은 이 A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라.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 취득해서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줘. 그때 담보 책임이 발생해요. 전부 타인권리 매매 첫 번째 동네. 이따 해요. 자,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법조문이 3개 있잖아요. 이 법조문 3개가 그대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과실 3번째. 자, 1번, 2번 법조문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그대로 나와요. 당사자 어느 한쪽에 대한 의무이행 날짜, 기한이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동일한 기한,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동일기한 추정이에요. 이게 공평히 맞겠죠? 한쪽에 의무이행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한테도 같은 날짜에 해줘라. 그래서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오고요. 2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기로 했어. 가방 넘겨주면서 돈 받기로 했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그대로 드래그해가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라. 가방 넘겨주는 장소에서 돈 받아라. 그 말이에요. 돈 주고 받아라. 말 되죠? 말 되니까 그대로 흘러가요. 맞는 지문. 3번 여기가 중요하죠. 과실. 자, 설명 들어봐요. 과실은
자, 동일기한 추정 그 인도 장소에 지급해라. 이건 쉬워요. 자, 3번이 별 3개죠. 3번 기억. 자, 봐봐요. 갑이 지 아파트를 건물을 을한테 팔았죠. 그러면 항상 목적물에서는 월세가 열려요. 목적물에서는 월세가 열리고 대금, 돈에서는 이자가 열려요. 둘 다 과실이야. 그래서 월세가 과실이고 돈에서는 이자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항상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이 과실, 혹시나 갑이 지 건물을 팔면 이 과실이 계약한 5월 1일자에 이제는 팔았기 때문에 을한테 월세가 넘어가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인도, 목적물 인도 시점. 왜 그러느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살면 사용이익, 월세 세주면 월세, 사용이익 과실은 같은 말이야. 그러면 계약한 날 키 안 넘겨줬잖아. 3달 후 잔금 받으면서 넘겨주죠. 그러면 키 넘겨줄 때까지 누가 살아요? 매도인이 살아요? 매수인이 살아? 키 인도 전까지는 갑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이익 누려 내가 사니까 내가 월세 받으니까 인도하기 전에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법조문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넘겨줬다. 그러면 이제는 매수인이 살고 매수인이 세 줄 거니까 인도 후라면 매수인. 그러니까 기준점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매매에서 과실 매도인에게 귀속하느냐 매수인에게 귀속하느냐 인도 시점. 인도 전이다 매도인. 질문 하나. 문제는 인도 후 매수인. 이건 나온 적 없고 인도 전만 나와요. 아직 인도하기 전에는 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왜? 내가 사니까. 문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 내가 아직 살고 있어. 인도 전이야. 그런데 혹시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5억을 나한테 다 줬다면, 대금이 완제됐다면 이제는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놈한테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 두 가지 열매를 한 사람이 다 먹으면 도둑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시험은 안 나오고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3번 기억. 이놈이 정답쯤 이쪽에 나오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인도 전이죠. 넘겨주기 전이기 때문에 인도 전이니까 갑이 살고 있잖아. 매도인이. 따라서 이 과실은 누구한테 귀속? 왼쪽 놈. 매도인에게 귀속. 그렇지. 자, 기억. 하지만 예외.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갑한테 완제 돈이 다 들어왔죠. 그러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 뜨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이제는 매수인. 그래서 대금이 완제됐다. 그러면 과실은 오른쪽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 그 다음에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 그때 매도인에게 과실이 귀속되는 거예요. 대금이 완제되면 넘기니까 대금 완제 전에는 원칙이지, 매도인. 그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이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인도 시점. 인도하기 전이다, 매도인. 그런데 돈이 다 들어왔다, 매수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이게 정답 질문이에요. 그 다음 4번.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 기한이 없다면 매수인은 그대로 나와요. 갑으로부터 목적물 넘겨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한 5번 읽으면 돼요. 목적물, 건물 받았죠. 그러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거기 공평하다는 얘기요. 어느 한 놈이 과실, 이자 다 갖고 있지 마라. 목적물이 왔으면 여기서 과실을 먹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안 주고 있는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주라 그거예요. 그게 공평이 맞아. 그래서 목적물이 들어왔다면 대금 이자 지급해라. 말돼. 오케이. 그래서 4번도 별 3개예요. 그래서 3번 기억 4번. 1번, 2번도 나와요. 근데 별 3개급은 아니고 장난을 안 치니까 그래도 하긴 합니다. 자, 대금 지급 거절권 안 중요해요. 한 번 나왔어.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해 누군가 직거래, 권리주장자가 있어. 그럼 매수인은 큰일 났죠. 갑건 줄 알고 샀더니 딴 놈이 직거래. 그러면 매수인은 갑한테 전화하는 거야. 갑, 너 임마, 네 거 아니야? 딴 놈이 직거래. 매수한 권리, 소유권을 이를 위험 있는 한도에서 갑한테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공감이 가, 공감이. 그렇지.
딴 놈이 집 걸어가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권리주장자 있는 경우 법조문 제목. 권리주장자 있을 때 매수인이 하는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이해됐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이제 흑판 봐봐요.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에 문제, 하자가 발생해요. 권리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권을 못 넘겨주죠. 이게 권리의 하자. 자, 소유권하고는 상관없이 매매 목적물 자체의 누수균열,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특히 담보책임 앞에 하자라는 두 글자를 붙여요.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 6글자가 뜨면 이건 물건 자체의 하자를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리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때 경매 담보책임. 결국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동네가 3개예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하자예요. 이놈이 80% 나오고 10% 나와요. 그러니까 권리하자를 먼저 잡고 그다음 두 번째 물건의 하자, 세 번째 경매 잡는 거예요. 자, 이 담보책임은 민법이 정한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민법이 정한 지금부터 배울 그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권리하자죠. 권리하자는 이걸 제가 외우라겠어. 이것만 외우면 권리하자 한 문제 잡아요. 특히 뭘 외우느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놈이 정답쯤이야 항상. 이걸 외우려면 이걸 외우라겠어. 권리하자 5동네. 전부 타인권리. 두 번째가 일부 타인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가 저당권 행사.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확히 외워주시고 선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외우는 건데 악의 매수인을 정확히 악의 매수인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대금 깔 수 있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수용은 선의만 가능하니까 악의는 안 돼. 아무것도 담보책 물을 수 없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네 저당권 행사는 악의 매수인도 선의와 똑같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 이것만 외우면 문제 한 문제 맞춘다는 얘기. 그다음 맨 위 아래 첫 번째 동네 다섯 번째 동네는 특별히 행사기간 제한 제척기간 없고 중간 세 놈만 있는데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라.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라. 그래서 이 기산점만 장난치니까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알았으니까 한 날이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계약 한 날로부터 그러면 담보책임은 끝난다는 얘기죠. 권리하자. 자, 그러면 선의 매수인 전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알 수도 있고 현재 내 거 아니야 A 거야. 하지만 나 얘랑 얘기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잔금 날 때까지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너한테 넘겨줄게. 이게 전부 타인. 그런데 A가 갑한테 주기로 했는데 안 팔아버렸지. 그러니까 갑이 어쩌죠. 미안해. 이 자식이 나 배신 때렸어. 못 넘겨주겠어. 그러면 매수인은 책임져.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수인 담보죠. 그러면 계약 해제 일단 계약 쪽 내야지. 못 주겠다는데 이행 불능 개념이에요. 그래서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부 타인 권리. 이 권리 중 일부만 A 소유지. 절반은 갑 거.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거지 또 불발. 그러니까 또 책임져. 까야지. 1억에 계약했는데 절반을 취득 못하니까 살 때는 야 내가 5천만 원 까야 그 공평하죠? 그래서 대금 갑니다.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가 필요하지 절반 소유권만은 나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남은 부분만이면 나 안 사. 나는 전부가 필요해. 그러면 계약 전부 해제로 날리는 거고 손해 있으면 무조건 선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다 태어나. 선의 매수인은 손해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자, 그다음 수량 부족. 갑이 판 1000평으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면 측량해 보니까 700평밖에 안 되지. 30%가 부족하죠.
아니면 이미 30%가 물에 잠겨 멸실 상태거나. 그러면 매수인은 남은 700평이라도 살까? 그러면 까는 거고, 대금감에. 아니야, 나는 1000평이 다 필요하지 700평은 필요 없어. 그럼 똑같죠.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은 내용이 같아요. 단 조심할 거. 한번 생각해봐. 매수인이 700평밖에 안 돼 알면서 샀어.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응? 이건 괜찮아. 절반이 A 거지만 나 너한테 넘겨줄게. 알고 샀어도 나쁜 놈이 아니지. 하지만 이미 30% 절반이 유실 상태고 면적이 부족한 상태를 안 매수인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인권 제한은 선의 매수인만 보여주지 악의 매수인은 권리 안 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임마 왜 일부 절반이 물에 잠겨 있는 거 알면서 계약했니?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오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인권 제한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지 악의 매수인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가 나오는 이 두 개의 대금 감액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까야지. 내가 절반을 취득 못하고 절반 면적이 부족한데 내가 다 줄 수는 없지. 대금 감액은 오로지 일부 타인 권리, 일부 여기만 나오고 남은 부분만 안 삽니다. 그럼 전부 이 말이 나오고 일부니까 전부란 말이 나오죠. 전부 날려야지. 무조건 손해배상 선이 다 있고. 자, 영권자. 우리 입주하려고 샀어. 근데 여기에 물권,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갭 투자가 아니야. 입주하려고 샀는데 이 사용 수익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입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책임을 묻죠. 마찬가지. 뻔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 있는 거 알면서 산 사람한테는 권리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의만. 외우는 거야. 수용은 선의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권리 주지 않아요. 문제는 이때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영인권 살지만 나는 갭 투자야. 나 들어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는 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만. 그래서 외워야 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영위권 제한에 대한 이 내용이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망에 그대로 갖다 써요. 준용돼요. 그래서 계약 목적 누수 균열 비가 새서 저 도저히 못 삽니다.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똑같아요.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준용. 그 다음 저당권 행사. 여기에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그러면 매매대금 5억을 줬지. 가 빨리 은행에 당신 빚 융자 1억 갚고 말소하고 나한테 넘겨요. 자, 그런데 이놈이 말소를 안 해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렸지. 결국 저당권 행사, 이게 저당권 실행, 경매로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아예 취득할 수 없거나 경매로 날아가 버려서 아니면 등기까지 박은 후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했지. 매매대금 다 줬는데 말소 안 한 바람에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을은 국민 99%가 악이에요. 왜? 당연히 저당권 등기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행사만큼은 선이든 악이든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권리 해제 손해배상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악이도 똑같이 하는 거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국민 99.9%가 다섯 번째 동네는 악이야. 등기부등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저당권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동네는 해제 손해배상까지 악이. 결국 이렇게 선의 매수는 일단 담보책임의 기본은 계약 날리고 왜 못 넘겨주니까 해제 손해배상이 기본이에요. 단지 이런 게 짜투리가 살짝씩 남은 부분이 안 사. 그건 남은 부분이라는 얘기는 일부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짝 달리 기본적으로 해제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건 악이. 이걸 외우는 거야. 머릿속으로. 해제 대금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예요. 계속 여기서 정답 좀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외워야지.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책임이다. 한 번 나왔고, 자, 권리하자.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오른쪽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목 잡아요. 다음 페이지.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자,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이죠.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럼 전부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그럼 동네 첫 번째 군 이렇게 빨리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전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이전할 수가 없어. 불발랐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못 넘겨주니까 해지해야 될 거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원칙 선의에만 나타나니까 기업 악의 매수인은 원칙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행사 빼놓고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하시고, 악의 2번이 왕별이죠. 악의 매수인도 이 두 가지 중 앞에 놈 할 수 있어. 해제. 그래서 해제 손해배상 중 왼쪽 놈 해제, 악의 매수인 해제할 수 완전히 외워야 돼요.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3번 별 3개 이것도 잘 나와요. 3번인가 나왔어요.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예요. 자,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 배상, 이게 손해배상이 범위야. 그래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게 바로 시가차액이죠. 시가차액. 이행이익 배상 외워요. 이걸 실내익 배상이다 이렇게 장난쳐. X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 다음 제척기간 규정 없을 거예요. 자, 선의 매도인의 특징 이게 뭐냐? 이거 봐봐요. 이거 처음에요. 3월달에 안 했어요. 선의 매도인. 선의 매도인에 관한 특징이에요.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1번 기억에 별 3개 하시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팔았죠. 아파트 팔았어. 그런데 갑은 지 아파트라 믿고 팔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A 아파트래. 이게 바로 매도인이 자기한테 소유권 없다는 사람 모르고 판 선의 매도인이야. 그러면 갑, 너는 어떻게 네 아파트 아니라는 걸 모를 수가 있니? 좀 이해가 안 가. 내 거라 믿었는데 사실 내 거 아니래. 이런 경우에요. 이해가 가. 너 바보니? 그러지 마시고, 너 바보니? 어떻게 네 것도 아닌데 네 거라고 믿니? 등기도 왜 얘한테 돼 있거든. 소유권 등기가. 이런 경우. 전에 A로부터 샀어. 매매. 소유권 등기 박았죠. 갑은 지가 소유자 믿었지. 그래서 팔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야. 매매가 무효면 얘 등기 무효. 얘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는 없는 이 경우야. 이때 갑이 매매 무효라서 몰랐지. 그러니까 지 등기 무효인 것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나는 소유자야 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A 거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였는데 사실은 매도인이 이걸 모르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해를 위해서 했고 그냥 외워요. 만약에 갑이 지게 아니라는 걸 몰랐다. 선제 매도인이다. 자, 그럼 부랴부랴 계약서는 써놓고 A를 찾아가는 거야. A야, 나한테 다시 한번 팔아. 유효한 매매로 난 넘겨줘야 돼. 당연히 A는 안 팔죠. 결국 못 넘겨줘요. 그럴 때 갑은 우리 법조문은 미안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아니었네. 얘기해봤는데 소유권 못 넘겨줘. 미안해. 못 넘겨주니까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할 수 있다. 선의 매도인 해지권을 줘요. 대신 우리한테 손해배상 해줘야지. 미안해 말만 하면 되나? 손해배상 해주면서 혹시 손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선의 매도인의 특징이에요. 단 언제나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갑은 선인데 매수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대. 확률은 0.00001%겠지.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법은 예상을 해놔야 되니까 매수인, 을이 악이라면 이런 사실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손해배상 안 해주고 그냥 해지. 이게 선의 매도인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특칙이라고 해요. 자, 동그라미 1번 기억 별 3개 이렇게 나와요. 매도인이 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이 매매 목적 권리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아. 즉 지가 아니야. 지가 아니란 걸 쉽게 읽어야 돼요. 지가 아니란 걸 알지 못했어. 그러면 빨리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몰랐다고 얘기해요. 몰랐다고 평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문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빨리 몰랐다고 읽어버려야 돼. 아하, 매도인이 몰랐구나. 선이구나. 직가아니라는 걸 몰랐구나. 선의의 매도인이구나. 그러면 이 선의의 매도인 갑은 이놈으로부터 권리,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면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배상해주면서 미안해 손해배상해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선의의 매도인에게 주는 해제권이에요. 손해배상해주면서. 하지만 기억, 혹시나 매수인들은 악이었다면 이놈한테는 손해배상 안 해주고 그냥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줍니다. 선의의 매도인 손해배상 해주면서, 이게 원칙. 단 예외죠. 매수인이 혹시 악이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선의의 매도인 특칙이에요. 자, 10분간 쉬고 나머지 됩니다.